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저 나름대로 몇 가지 기준을 정하고 현 대통령 후보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정책 공약을 비교 분석하고 저 나름대로 정책 제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은 이제 양 후보의 공약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전부 뭐 이 선택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저 뭐 빨갱이다 뭐다 뭐 하여튼 뭐 이 선입견에 의해서 뭐 누구 찍어야 된다 뭐 나쁜 놈이다 이거 인신 공격으로만 점철하고 제대로 국가를 생각한다든가 자기 가치관에 의해서 생각하든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학술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게 됐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누구의 세금을 깎아주는가. 이제 국가 예산은 국가 전체의 살림을 위해서 매년 정대하고 있고 또 국민 전체가 납부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아주 공평 과세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 후보의 공약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현 수준을 유지하고 국가 첨단 전략산업 국민펀드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 김문수 후보는 여기 언론에서는 감세 폭탄으로 표현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를 적극 추진했는데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막 거의 망라해서 이렇게 감세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전체적으로 친노동이고 실노동 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의 삭감 없이 가능하면은 진행하자 하는 그런 주장이고 김문수 후보는 친기업 입장에서 오히려 기업이 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규제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52시간 규제도 물론 줄이고 그다음에 유연 근로제도 더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주제인 저출산 고령 사회 구조의 해결 방안인데 이 점에 관해서는 사실 양 후보가 다 많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주 근본적인 그런 해결책을 못 구하고 아주 고민만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돌봄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 양육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립펀드라든가 그다음에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제시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청년 주거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 보장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노후 소득 보장으로 이렇게 정년 연장이라든가 주택연금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라든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치매 국가 책임제와 그다음에 고령층의 무상 버스
이용 확대라든가 그다음에 국민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한다든가 이런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 지금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데 경제가 계속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제를 어떻게 회생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급선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공정한 경제 구조로 확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억압 구조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측면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가 5천 시대를 열기 위해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이제 자유주도 성장으로 기업이 자유롭게 활발하게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 줘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이재명 후보의 상법 개정안 대신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상장법인 중심으로 우선 개선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좀 특별한 것은 K자본시장 IR을 할 때 대통령이 그 IR을 주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세계적 공존을 위한 외교력은 어떻게 되는가 볼 때 이재명 후보는 평화 분위기 조성과 외교 영역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과 그 다음에 평화 분위기만 조성하는 게 아니고 대북 억제 능력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세계 각국의 외교 영역을 확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가능한 한 확장 억제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과 협력해서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한다든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한다든가 전술핵 배치 또는 나토식 핵 공유 등등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우리의 군사력, 대항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하는 쪽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금 관계는 부자 감세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계속 예산 규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부자 쪽의 세금을 깎아주느냐, 중산층의 세금을 깎아주느냐 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자 쪽의 세금을 많이 깎아주면은 중산층에게 부담이 늘어나고, 중산층의 세금을 많이 깎아주면은 부자 쪽의 세금이 늘어난다 하는 상대적인 효과로 볼 때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감세 60조를 추진했습니다. 그나마 탄핵으로 임기가 중간에 종료됐기 때문에 다행이지, 끝까지 5년간 다 갔다면 60조만큼 깎아주니까 이게 엄청난 경제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중산층의 관계에서 첫 번째, 이명박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감세를 많이 시켜주면서 부자도 조금 감세시켰고, 박근혜 정부는 중산층의 감세를 작게 시켜주면서 부자에게 정세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는 중산층의 감세도 많이 시키고 부자에게 정세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가장 격차를 많이 확대시킨 그런 효과가 있었고, 윤석열 정부 때는 중산층의 감세도 많이 시켜주면서 부자들의 감세도 많이 시켜줘가지고 결과적으로 부자가 감세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효과 분석을 하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는 가장 많은 부자 증세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다 부자 증세의 기조인데 점차 수준이 조금 낮아지는 수준으로 오다가 윤석열 정부 때 급격하게 부자 감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재명 후보는 현상 유지의 수준이고 김문수 후보는 여기보다 부자 감세를 더 많이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부채 규모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양 후보가 다 자금 조달에 대한 정책은 좀 미흡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지금 다 성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성장만으로는 해결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구조조정이라든가 정세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특히 부자 감세 주장은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호는 사회복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회 안전망이고 아노미 현상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사회 파괴적 요인을 축소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정 유지 발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 영업 손실이 많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행정명령으로 영업 규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배상을 하든 보상을 하든 이렇게 국가 책임이 가미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대출로만 그렇게 해결해 왔는데 지금 계속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면 조치라든가 그런 영업 손실, 특히 탄핵 정국에서의 영업 손실이라든가 또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고객들은 100% 카드 결제로 해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식재료 구입이라든가 원가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또 그런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양 후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은 아직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방안은 제6대 사회보험제도로 국민건강가정보험을 제안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강, 노후, 사망, 실업, 산업재해 등등의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강제보험으로 사회보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결혼과 양육 문제는 청소년들이 극도로 기피하는 그런 리스크, 사회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이라든가 가정의 세 구성원을 갖는 출산 그리고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양육, 교육 등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제도를 적용해서 국가 전체가 여기에 대비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조정과 물가 안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성장 주도만 가지고 과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IMF를 극복한 것도 구조조정을 잘 했기 때문에 IMF를 최단 시간에 극복을 할 수 있었지 구조조정이 없었더라면 가능했을 것인가? 그래서 특히 건설업 등의 분야에서는 종합적인 그런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생필품 등의 물가 안정에도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가 안정에 대해서 그 예시를 하나 들었는데요. 2021년 1월 5일 그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코로나19 시대에 마스크 사재기가 있으니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한 장 가격이 2,000원이라고 할 때 이걸 사재기 하면은 5만 배에 달하는 1권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재기 하면은 5만 배를 매기면 어떻게 됩니까? 50조 벌금을 매기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그런 처방을, 마스크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방을 내려서 바로 해결했는데 왜 아파트에 대해서는 몇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연되고 있느냐? 강력한 그런 규제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계적 공존을 위해서는 균형 외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북한과의 평화를 유지하고 공동 번영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외교에 있어서도 미국과의 동맹을 기초로 하고 세계 각국과의 협력 정진을 통해서 공존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